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왜 좋냐면은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폐차된 전기차를 까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일단 파우치형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으로 가고 있고 뒤져왔을 때 파우치형을 여러 개를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근데 발화된 시점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배터리 다 타야죠. 근데 한 3, 4개 정도 좀 어느 정도만 타고 그 위에는 이제 탄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 다음 배터리로 넘어가지 않게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뭐 2중, 3중 해요.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한국경제TV도 나오고 다양한 채널에 나오면서 뭐 저의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내외 주식시장이 급락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경기침체.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실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침체라는 게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수급과 심리 두 가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단기간 내에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제일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경기 침체 얘기는 그냥 처음 나왔을 때 웃었어요. 3회 법칙 얘기하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을 처음에 만들었죠. 근데 3회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경제 활동 참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경제 활동 참여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3회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경제 활동 참여 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최근에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 조건이 틀렸는데 뭐 그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굳이 이제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그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벙쪘죠. 이제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이슈를 대다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고요. 다행히 또 경제 관련 지표들이 또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 또 쏙 들어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뭐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부었고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본 엔화는 잘 아시는 대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물론 뭐 달러처럼 영향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금리가 싼 일본의 엔 자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그 차액을 이제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다시 올린다고 했죠. 한번 올렸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이제 공포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나오면서 일부 물량이 청산이 된 건데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이슈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없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건 없었을 거다.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100% 매수 매도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었으면 사람이 매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침체가 결국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는 프로그램이 꽤나 많이 작용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뭔가 터지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 꼬였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꼬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 큰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용융자 잔고를 되게 많이 봐요. 우리나라가 신용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와 고객 예탁금 비율을 봐서 이제 그 비율이 40%가 넘어가면 보통 항상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7%, 38%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야 이거 조정하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때마침이랑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정이 왔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죠. 이제 8일 기준으로 아마 9일 기준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8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퍼센티지가 31.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로는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이제 오긴 올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이제 거둬들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은 2, 3년 전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여전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시장이 바라는 시점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놓고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한 반 정도 안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연준은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중간중간 경제지표가 좀 나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확실히 1년여 전보다는 모든 경제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꺾였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전반적인 지표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긴장을 하면서 지켜는 볼 상황이 맞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우리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연준이나 뭐 미국의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갭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정말 돈 잘 버는 사람과 정말 어려운 층의 갭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빈부격차가 좀 커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브 세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이브는 분위기라는 걸 뜻하고 세션은 리세션의 경기 침체 리세션을 가져와서 두 개 합성어인데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딱 지표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저는 오더라도 단기간 내 침체가 오면 되게 얇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월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아까 오전에 봤을 때 9월 달에 인하하는 걸 뭐 당연하게 일단 패드워치도 생각하고 있었고 B컷이라고 그러죠. 좀 크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뭐 한 55% 보고 있었고 그리고 25bp 좀 짧게 하는 걸 한 45% 정도 보고 있었는데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5대5였어요. 5대5여서 오히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55대45 반대였는데 지금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발표된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뭐 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게 나왔고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된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증 시장도 몰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PC든지 뭐 9월 FOMC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저는 50bp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25bp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그냥 50대 50이에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bp B컷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일단 금리 인하 처음 했을 때 항상 이랬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패드워치 상을 봤을 때 패드워치가 심리를 되게 잘 반영하거든요. 근데 패드워치 상을 봤을 때는 시장은 지금 50bp B컷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연준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인하를 하더라도 25bp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하를 시장이 바라기만 했으면 오히려 그냥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할 텐데 오히려 시장은 50bp를 바라고 연준은 25bp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참 어려운 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50bp를 기대를 했는데 25만 하면은 거기서 그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실망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인하를 했다는 거에 좀 우리는 의미를 둔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바로 반등을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지난주 조정받고 이번에 반등해서 올라올 때 결국 또 시장을 이끄는 건 M7이에요.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다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자금을 또 융통할 수 있는 이자율도 낮아지고 더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기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바라는 것과 연준이 실제로 시행하는 게 좀 갭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단기간 내에 잠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은 보통 경기 방어주를 많이 매수를 하시죠. 경기 방어주를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종목, 경기 방어주들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올라가지 상황이 좋으면 되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금리 인하 수혜주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뭐 주가가 만약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포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현금을 조금씩 남겨두시면서 분할로 그래서 제가 이번 3분기만큼은 좀 변동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뭐 한 3분할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10분할로 매수하시고 평소에 분할 매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3에서 한 5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지금 경기 침체를 염두에 가면서까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뭐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조정 잘 받은 M7 종목들 중에 뭐 아무거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금리 인하 수혜주죠. 바이오 제약주들, 우리나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괜찮은 것 같고 미국으로 가면 뭐 M7 기업들 중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처음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형주로 뭐 30-40% 이상 수익 내시면은 조금 차익 실현하셔서 중소형주로 트레이딩을 돌리시는 전략 지금은 그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반기요? 지금 일단 하반기는 들어왔고 일단 3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3분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분기는 미국으로 가본다 하더라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분기 때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숫자에 보통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성장은 한 20% 했는데 막 실제 발표된 실적이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으면 오히려 그걸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해서 성장률에 집중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각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너무 높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갭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달성해주지 못했을 때 주가가 밀어버린 현상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꽤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뭐 그런 거에 갭이 있겠지만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최근에 또 그런 흐름인데 2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이게 다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3분기 컨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를 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이슈라 보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만 좀 쉬고 4분기 때부터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 대형 악재가 없으면은 저는 뭐 4분기도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보다 오히려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뭐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자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에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대선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11월 초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쯤에 돼서 또 11월 FOMC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1월 FOMC에는 뭐 큰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큰 이벤트가 있는 그 달에는 이제 연준도 크게 뭔가 액션을 큰 이벤트, 사실 금리 인하가 되게 큰 거기 때문에 하지를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1월은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지금 대선이 되게 박빙 같아요.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자구려남 해리스가 났다, 트럼프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책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련주들은 좀 움직여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대선이 아마 제일 큰 변수가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중동 이슈도 나오는데 중동 이슈는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중동은 1년 365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든 중동이든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일정적으로 항상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전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마음이 아프지만 참 오래 이미 진행돼 왔었던 거고 중동 전쟁도 뭐 수십 년 동안 이미 진행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걷어들이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뭐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뭐 대선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랑 조금 연관지어가지고 단기 쿵은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해리스가 되면은 뭐 지금 그대로 가야죠. 뭐 친환경이라든지 근데 뭐 대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마 합법화 이런 거 있는데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걸 다 치료제로 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뭐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 비슷한 뭐 친환경 전기차 뭐 이런 거 관련 거에다가 대마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좀 다르죠. 여기는 공화당은 원래 화석연료 위주였기 때문에 뭐 유가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된다 해서 전기차를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중간에 딱 이제 붙는 정책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친환경과 화석연료 이렇게 확 나뉘긴 하죠.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진짜 벤츠라는 회사한테 저도 진짜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저야 뭐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참 이게 저는 ben츠가 이제 각 전기차 모델별로 어떤 기업의 배터리를 썼는지가 발표가 됐잖아요. 야, 어떻게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딱 하나 느꼈어요. 야, 보시면은 이제 A나 B 모델이죠. 보통 이제 벤츠가 A, B, C, E 그리고 S 클래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A랑 B 모델에는 SK온과 LG엔솔을 썼습니다. 근데 E 클래스부터 EQE부터 S 클래스 심지어 마이바흐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썼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A랑 B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싼 우리나라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넣은 거죠. 근데 뭐 페러시스 같은 경우도 3원계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3원계랑 중국 3원계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기술력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표를 봤을 때 이거는 100% 순수익을 정말 남기기 위한 액션이다.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A 클래스와 B 클래스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배터리를 우리 걸 넣으면서 보조금을 받으면 좀 더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모델 E 클래스, S 클래스, 마이바흐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사실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싼 거 사면 많이 남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었던 게 좀 많이 실망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이슈가 또 있어요. 벤츠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이 두 개 기업이 벤츠의 지분을 둘이 합쳐서 한 20%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이제 중국 쪽이죠. 그러면서 좀 그 시점 자체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페러시스를 뭐 탑재한 시점이랑 중국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한 시점이 맞아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대주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이유가 커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화재가 난 이제 EQE 모델을 보니까 일단 페러시스 거 사용을 했고 뭐 세계 몇 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820이라고 하는 뭐 일단 전 이름만 한번 들어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면서 또 전기차 전반적인 어떤 공포감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비싼 모델에 1억이 넘는 차에다가 좀 심했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참 되게 많은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본업이 사실 전 주식이랑 정말 일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주식 관련 의견을 얘기하는 방송을 나오면서 너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주식 쪽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게 뭉퉁그려가지고 욕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이거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배터리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전기차가 문제야. 그러면 전기차가 다 문제야. 해외 것도 문제고 우리나라 것도 문제야. 그냥 전기차는 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뭐가 정확하게 문제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고사양 모델의 기술력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싼 중국산 배터리를 넣었다라는 게 사실 저는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게 화재가 사실 안 나면 제일 좋았겠죠. 화재가 안 나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불이 나면은 보통 이제 열폭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열이 한번 확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중국산 배터리에서는 그 좀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터리 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와 우리나라산 배터리를 같이 얘기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3년 정도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를 싹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산차도 이제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났다더라.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국산차는 다들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됐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는요. 중국산 안 씁니다. 우리나라 거만 써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전체 자동차 대비해서 내연기관 포함해가 전체 자동차 대비해가지고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이 1.5 정도 되고요. 전기차는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전기차가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이 한번 났을 때 뭔가 확 타버리니까 확 타는 게 보이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배터리를 막 꼈다 뺐다 하는 그 휴대폰 쓸 때도 그렇지만 배터리 오래 충전하면 배터리가 부풀어요. 우리가 배터리 항상 샀죠? 그리고 뭐 RC카를 하시는 분들도 그 배터리에 충전하고 좀 있어지면 배터리가 좀 부풉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있는 배터리들, 전기차 배터리들은 100% 충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셀 밸런스 때문에라도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는 이제 풀 충전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매일매일 풀 충전을 하잖아요. 100% 돼 있다가 한 50% 써가지고 50% 좀 쓰다가 해도 되는데 풀충전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터리가 이제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슈였어요. 리튬 배터리는 이제 리튬 배터리를 가진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은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를 전기차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불이 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의 삼원계 배터리는 이제 불이 확 번지는 정도가 확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딥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우리나라 배터리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폐차된 전기차를 까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일단 파우치형이에요. 왜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통형으로 가고 있고 LG엔솔이나 뭐 SK용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하나 또 각형도 하는 기업이 있는데 뒤로 뒤집어 봤을 때 파우치형을 여러 개를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근데 발화된 시점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배터리 다 타야죠. 근데 한 3-4개 정도 좀 어느 정도만 타고 그 위에는 이제 탄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왜 좋냐면은 가격이 왜 높냐면은 한번 이제 양극응급제를 이게 배터리도 우리가 보통 쓰는 배터리도 라이터 가지고 배터리 중간 부분 불 켜놓으면서 불 안 나거든요. 양극, 음극을 건드려야 불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 다음 배터리로 넘어가지 않게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막아주는 역할, 분리막 이런 것도 있지만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뭐 2중, 3중 해요. 심지어 SK용 같은 경우는 폴딩 기술, 지폴딩 기술 해가지고 이걸 뭐 접어서 여러 단으로 이렇게 정말 이 배터리를 종이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러 단으로 이렇게 해요. 배터리 이렇게 폴딩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스파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차단 작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산은 그런 게 좀 많이 부실하죠.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 안정성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훨씬 더 높은데 이런 거를 좀 LG엔솔이나 SK온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크게 부각을 시키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는 안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배터리 봤을 때. 근데 모든 배터리가 안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집에 있는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사실 우리가 밤에 잘 때 항상 껴놓고 자지 자다가 100% 되면 왜 이런 사람 없어요.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휴대폰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뭐 3년, 4년마다 이 휴대폰 바꿀 수밖에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좀 되는 건데 모든 배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터리라는 그런 편한 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불편함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동차로 가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뭔가 크게 느껴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가형 배터리 사용은 비추천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그냥 애기들 장난감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배터리 싼 거 씁니다. 저도. 굳이 뭐하러 비싼 거 씁니까? 싼 거 쓰고 이제 빨리 손님들 버리고 하죠. 근데 자동차는 다르죠. 아무래도 배터리를 싹 다 바꾸는 그것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비싼 제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근데 대신에 비싼 대신에 단점이 있는 대신에 장점도 있죠. 보조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돈이 안 들죠. 기름값, 전기비가 압도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유지비 자체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싸니까 문제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뭐 한 대에 뭐 5,000원씩 뭐 10,000원씩 이렇게 했으면 그냥 불나면 에이 이러고 버리고 5,000원 사고 그렇게 했겠죠. 비싼 제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이럴수록 좀 비싸지다 하더라도 안전한 배터리를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해외에서 전기차 화재 이슈는 어떤 상황인가요?
많죠. 뭐 중국산 맨날 터져가지고 올랐다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이슈가 되게 많기도 하고 실제 중국산뿐만 아니고 일반 전기차들도 많이 화재가 나요.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화재가 나기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습니다. 1.5 정도 되고 전기차는 1.1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그거를 우리가 좀 의식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전기차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 문도 안 열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차량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좀 문제시 삼는 건 좀 그렇다 봐요. 물론 이제 발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업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고체가 빨리 나오게 되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전고체가 실제로 나와서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NCN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고체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더 비싸게 나와버리면은 대량 양산이 돼야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계속 전고체 실제 나왔을 때 왔다 갔다 그리고 LS 싼 것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탄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왔는지 알고 살 수 있는 상황은 돼야죠. 국내에서 배터리 실명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딴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생산할 테니까 넌 잔소리하고 무슨 도대체 이게 한 3, 40년 전쯤에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매니아 분들은 이 차의 타이어 폭과 너비와 몇 인치 타이어를 쓰고 어떤 엔진을 쓰고 몇 마력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다 나와요. 근데 왜 배터리는 어디 건지 얘기를 안 하지?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할 때 이렇게 공개를 못한 이유는 이렇게 싼 거 쓰니까. 싼 거 쓰면 분명히 이제 이들 그렇게 남기고 싶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게 뻔히 보이니까 막 공개 안 한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벤츠 같은 경우는 되게 고자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개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맞다 봐요. 당연히 공개해야죠.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차인데 그러면 니들이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도 어디 건지 좀 되게 알고 싶을 텐데 내가 이거는 억을 주고 사는 건데 억이 무슨 이걸 주고 사는 건데 말이 안 돼요. 공개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국내 업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행이 되고 나면 일단 지금은 다 모아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저는 없을 거라 봐요.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제 이 배터리는 안전하다는 거를 빨리빨리 좀 홍보를 좀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인터넷 배터리에서 얘기하든지 간에 IR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인식 자체를 딱 박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전기차와 모든 배터리가 다 똑같고 MCN이고 LFP고 상관없어. 그냥 일단 전기차는 불나. 안 좋아.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인식을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빛이 떡이다. 처음에는 싼 거 사요. 저도 그렇죠. 근데 싼 거 사다 이용하다 보면은 진짜 답답하죠. 답답하다가 이제 보면은 그냥 차라리 좀 가격이 있어도 그냥 괜찮은 걸 사자. 이런 쪽으로 심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싼 걸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심리인 것 같고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좀 좋은 거로 가자 이런 심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중국 배터리랑 우리 배터리랑은 비교 대상은 안 돼요. 사실. 전기차 화재 문제로 전기차 대중화가 더욱 늦어지진 않을까요? 일단 한번 거쳐가야 될 과정이었었어요. 지금도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 불안 심리 자체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면 뭐가 툭 튀어나오고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산 전기차들과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치킨 게임은 거의 끝났다 보고 있고 왜냐면 테슬라도 차량 가격을 살짝 올리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슈퍼 301조 그리고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한테 과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부빨 받아서 이제 이런 세금빨 받아가지고 테슬라도 이 상황을 좀 끝낼 수 있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런 이슈가 새로 나온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계속 있어왔던 이슈고 그리고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막 커버링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기술력 잘하고 있는 걸 좀 홍보를 좀 해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이것도 좀 이 산업이 좀 뭔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시행착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반도체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AI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4월 달쯤에 아마 출연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조정을 좀 더 조정을 줘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조정이 뭐 10%도 안 왔어요. 6%, 7% 지수 기준으로 그밖에 안 왔기 때문에 보통 한 10% 이상은 좀 밀어주는 조정이 필요하죠. 한번 확 밀어줘야지 더 올라갈 때 또 탄력이 또 크기 때문에 4월 달에 좀 아쉬웠는데, 사실 4월 달에 그렇게 좀 조정이 막 오다가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게 AI 테마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지금 AI가 끌어서 올렸다, 이거 거의 하드캐리 느낌인데 나중에 하반기쯤에 조정 오게 되면은 AI 많이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이유는 뭐 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제일 많이 움직였고 대장주의 느낌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끌었다는 부분이고, 저는 적정 조정이라 봅니다. 쉬어가야죠. 네, 쉬어야 된다 봐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무섭다 뭐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 이미 디램 가격 올라가죠. 낸드 올린다고 그러죠. TSMC도 미세공정 라인들 몇 개 이제 가격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바닥 잡은 것 같아요. 한편 반도체 또한 트럼프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IRA죠. 반도체 IRA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분명히 IRA를 트럼프 본인이 했으면 이건 최고의 성과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고 예전에 그분 타성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냥 일반 사업가 할 때도 뭐 영화도 나오셨죠. 그리고 레슬링 같은데 실제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WWE 레슬링에도 출연해가지고 막 그 회장님이랑 서로 막 머리 밀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쇼맨십이 있는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일단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 모든 거의 주인공은 본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실시간 그 X 대화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이분은 모든 게 본인 위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RA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뒤집어 버리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IRA가 실제로 효과가 좋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MIT인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데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 뭐 투자도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고용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IRA가 잘 돼서 그런 지역에 고용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이거 트럼프 본인이 대선할 때 되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 지역에 표심을 잡아야지 대선이 될 수 있고, 미국은 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인단을 잡아야 되는데, 웬만한 지역들은 다 이미 전통적 공화당, 전통적 민주당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잡아야지 승리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바이든이 했었던 그런 성공적인 정책들을 욕을 해야죠. 그래서 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한 일주일? 한 4, 5일만 제가 좀 일찍 출연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월요일날 그럼 딱 하라고 하시라고 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봐요.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AMD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지금 매수 시점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최근에 한 1년, 6개월인가? 사이에 로이터가 2번 얘기했어요. 2번 다 얘기하는 로이터인데,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번 삼성이 올해 초에 그때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 추천한 날이었죠. 삼성전자 HBM에다가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날 주가가 완전 빵 뛰어버렸어요. 빵 뛰어버렸고, 삼성도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 이제 HBM을 제공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뭔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고 테스트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쫙 원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제가 삼성이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에만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율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걸 만들어내서 테스트를 통과했냐 여부가 아니고,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게 중요한데, 만일 테스트는 통과가 됐는데 생산 캐파라든지 수율이 안 되면 딱 마이크론 꼴 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넣고 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수율이, 물론 캐파도 안 좋긴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제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꽤 큰 이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삼성이 뭐 최신 HBM이 아닐 뿐이지 레거시죠. 그냥 기존의 HBM 모델에 대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HBM만 가지고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확 높지만, 전 세대의 HBM 보면 둘이 점유율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50한 2, 3대 뭐 48, 9 이 정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최신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시장 점유율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 삼성이 이제 이번에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테스트는 이미 통과됐을 텐데 수율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 원하는 수준에. 그래서 만약 삼성이 우리 테스트 통과했어 라고 발표하는 시점은 분명히 수율까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우리 테스트 통과했어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수주 얼마나 받았는데? 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양을 받았다고 하면은 수준을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일 수주량이 정말 작았다 그러면은 니들 테스트가 통과되고 마이크론 꼴 났구나. 마이크론처럼 이제 수율 떨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수주 못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오르던 주가가 다시 또 원상복귀 될 수 있거든요. 대형주가 이런 거함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주가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한번 써먹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뒤에서 써먹을 때 오히려 파괴력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사 내는 타이밍들을 좀 컨트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율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설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실제 통과된다면 주가에 얼마큼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저는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삼성이 그 HBM 쪽이 꽤나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제공하면 최신판을 제공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설 수 있는데 HBM 그 다음 세대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HBM3까지는 보통 이제 HBM 위로 쌓는 적치용 방식이에요. 위로 램을 쌓아서 만드는 방식인데 쌓을 때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그 판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직 다이를 지금 HBM3는 SK 하이닉스도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HBM4로 넘어가면 다이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SK 하이닉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하냐? TSMC.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SMC한테 다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서 그 다이를 들고 오면 이제 그 위에 SK 하이닉스가 위에 쌓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점. 세계 1위의 초미세공정이 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 어디다? TSMC. 근데 2위는 어디다? 삼성전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본딩 다이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BM4로 넘어가면은 SK 하이닉스는 그 다이를 TSMC한테 부탁해서 걔네들이 보내줘야 쌓는데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죠. 다이부터 HBM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이 우리 HBM4부터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식이어서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TSMC와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일부를 제가 해서 나한테 준다? 그럼 내가 어쨌든 걔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과연 삼성만큼 다 내가 할 수 있는 삼성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안 될 거라 봐요,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HBM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TSMC는 잘 아시겠지만 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지만 거기서 뭐 날씨가 좋다거나 아니 뭐 대만의 뭐 지진 아니면 뭐 대만도 지금 중국이랑 이슈 되게 많아서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근데 삼성은 뭐 파운드리 공장 우리나라에 파운드리 공장 올려가지고 거기서 생산 다 넘기면 뭐 자체 다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HBM사로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한 2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일정이 뭐 땡겨지고 앞당겨지고 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이제 HBM3의 시대고 그 다음인데요. 뭐 1년 반에서 2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해봐야 나와봐야 하는 문제죠. 지금 시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둘 중에 이제 뭘 살까요라고 고민하는 이제 후배들, 동생들, 뭐 선배들, 형님들, 뭐 친한 지인분들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둘 다 하라 그래요. 100만 원 있으면 왜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1등을 사려고 하고 하나만 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전 매력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매수를 하십시오. 50만 원 매수하세요. 둘 다 매수하시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가도 한 20-30% 정도 수익이 나오려나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 근처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삼성전자 HBM3 그 이제 엔비디아 제공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저는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뭐 이번 전 랠리가 올 거라 보고 있고 그 상승장을 오히려 이 반도체 두 기업이 이끌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둘 다 매수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너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둘 다 매수해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관련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반도체 그냥 대형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3분기 지나고 4분기쯤 돼서 이제 개별 주식이 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지금 관심 종목을 쭉 나열하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다 지켜보고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대형주가 더 낫다. 차라리 우리나라 대형주 그리고 미국 대형주,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겹들, 램리서치 이런 겹들 그런 겹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엄청 괜찮다 봐요. 잘 쉬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엔비디아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설계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되게 길어지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설계 기업이에요. 설계 기업인데, 그 공장 역할을 하는 게 TSMC죠. 보통 이제 팹리스가 엔비디아고,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이 TSMC인데 최근에 TSMC가 이제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 공정까지 후공정까지 다 해버리겠다. 우리가 지금은 찍어내기만 했지만 이번에 그 TSMC 2.0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2.0가 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후공정까지 하겠다. 즉 테스트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테스트를 이번에 블랙엘부터 했다라는 그런 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었던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설계를 주면은 TSMC 같은 기업들은 찍어내잖아요. 대량으로 이제 양산하기 직전에 그 설계 오류들은 사실 그 전에 다 잡거든요. 근데 못 잡았다라는 이유가 전 되게 좀 특이해요. 보통 다 잡습니다. 그 설계로 다 잡고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 썰이 좀 무게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부터 후공정 그 테스트를 이제 TSMC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본 블랙일부터 해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그들 간의 어떤 이제 이런 잠깐의 어떤 잡음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지나갈 것 같고 블랙엘이 당장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밑에 호퍼 100, H200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좀 늦게 나오고 한 3개월 늦춰진다 그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블랙엘 모든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블랙엘도 B100과 B200과 B200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B200 칩을 2개를 심어가지고 더 고사양의 슈퍼칩인 GB200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칩을 2개 심는 게 좀 더 쉽진 않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문제가 생기면 네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고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화웨이가 이제 화웨이 얘기도 나왔던데 오늘 보니까 화웨이가 자체 생산한 칩이 거의 엔비디아 수준의 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웨이 예전에 그 휴대폰도 그랬잖아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애플의 어떤 미래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웨이 폰 오케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그냥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고 내가 쓴다.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쓴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화웨이폰 쓰는 분들 보셨어요? 없죠. 중국산 전기차 파시는 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진짜 시장 점유율 높으려고 하면 최소한 내 주변에 누군가는 분명히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또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중국은 그냥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쓴다. 중국이 근데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애국 소비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너무 걱정이 심하고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수준의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했다, 네 잘했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마음 슬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2차전지 분위기 어떤가요? 2차전지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세상 안 좋아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출연했을 때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제가 반도체 여쭤봤을 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받는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실적이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YOY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나의 전성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안 되죠. 나의 평소의 나와 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때와 나를 비교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내가 안 좋을 때 나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2차전지는 정말 좋았었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한참 좋았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싹 다 올라가 버리면서
양극재 가격도 정말 비싼 상황에 양극재가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좋은 수치가 찍혔던 시점인데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를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잘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배터리가 비쌌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시장 점유율을 잡아오기 위해서 배터리 비싼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테슬라가 다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다가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의 그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그 가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테슬라를 제공하는 그 가격이 포트폴리오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배터리 점적을 했을 때 줄 수 있지. 근데 우리 테슬라한테 이 정도 주는데 니들 이 정도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은 안 되죠. 스타팅 기업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확 벌어진 시점이었었죠. 근데 그때 확보해놨었던 배터리를 일단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산 거를. 근데 그 소진하는 그 기간 자체가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시점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 몰려오면서 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소재 관련 이제 소재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예전만큼 수익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거랑 똑같다 봐요. 은행도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면은 은행이 보통 이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이자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들이 받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떨어집니다. 수신 이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들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이자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 차이까지 먹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은행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터리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정도 낮은 금리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때 살아납니다. 저금리면 당연히 대출 받죠. 그럼 그 대출 받은 거는 뭐 사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집 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비싸졌었던 뭐 샤넬이라든지 뭐 디올백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던데 그 백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지금 거의 뭐 1,000만 원 수준하는 그런 백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제가 봤을 때 백화점 못 들어갈걸요. 줄 서죠. 찍어내는 대로 이제 팔리게 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전에는 100개 팔았던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만만해지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생각도 못하던 소비자들도 사게 되면서 100개 팔리던 게 200개, 300개, 400개가 팔리게 돼요. 그럼 가격은 반토막 나도 200개, 300개, 400개가 몇 배로 팔려버리게 되면 전체 매출 숫자가 더 찍히겠죠. 전 그 시기가 올 거라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매출이 오르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지금 뭐 내년, 내후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제한다 하더라도 일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된 시점이 2025년이라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죠.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면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를 우리가 직접 끌고 다닐 때 유지비인데 유지비는 사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비교할 건 아니어서 그때쯤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 매수 기회라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회장님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죠. 2차전지 관련 쪽에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돌아서 보면은 포스코는 옛날에 포항제철부터 시작했었던 그 철로 유명한 이제 고 박태주 회장님 때부터 이제 철강으로 커온 기업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커온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포스코 그룹이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이나 이쪽에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철강 관련 사업이 워낙 잘 돼 있고 이거를 베이스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해온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2차전지 관련 사람이 회장으로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사실은. 이 회사의 어떻게 봐도 포스코의 이 핵심과 근간은 철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 그동안도 포스코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철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사업 구조 때문에 사업의 매출 구조를 다양화시키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딱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2차전지 관련 소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도 광산 투자하고 여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그룹은 무겁죠. 일단 가격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과연 투자를 미루고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사업을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새로운 매출 구조를 보고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다 라고 하고 있고 그게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그룹은 당장 뭔가 분위기가 이제 주가가 확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아도 지금이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 얘기를 좀 오래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전 장기 투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얘기를 했었던 시점이 뭐 주당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떨어지는 가격 신경 쓰지 않아요. 이 회사가 주가는 떨어지지만 그 사이에 이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기업이 더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지금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20% 됐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떨굴 수 있게 저는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최초 매수하신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저는 목표가 1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투자의 사이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뭐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하신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100만 원 정도 되면은 사실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최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그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빠질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실까요? 40만 원 이하요. 지금요? 전 지금 괜찮다 봐요. 오히려 40만 원 이하는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 이하는 저는 걱정 없이 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2030 시총 200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0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뭐 200조가 되면 좋겠죠? 되면 좋을 텐데 그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현재 지금 포스코의 매출 더하기 2차전지에 대한 2차전지 관련 소재에 대한 매출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확실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그룹,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잘 하던 놈들이 잘한다 라고 좀 보고 있고,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는 대장주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이제 공매도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주 중에 뭐 사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공매도 중지가 되기 바로 직전의 공매도량과 가장 최신판 공매도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매도 잔량을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공매도가 청산이 된 거, 많이 떨어진 거, 그 기업을 사시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지주사 에코프로가 이제 거의 40% 넘게 공매도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중에는 에코프로가 사실 제일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많이 청산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대장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공매도가 중지가 된 기간이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에코프로 공매도가 확 줄어들었으면 다시 에코프로 BM이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머티리얼스가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좀 그때 이제 이 양이나 이런 수급 이런 부분을 좀 봐서 판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나왔었어요. 아마 될 거예요.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사면이 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그룹의 예를 안 들 수가 없죠. 이게 뭐 CEO가 뭐해? 직원들이 일 다 하지. 맞긴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일을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맞죠. 정말 노력을 하시고 힘들게 이제 직원분들이 사실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CEO나 대표는 좀 분명히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동채 회장이 사면이 돼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와 연결시키고 에코프로가 앞으로 이제 경영을 할 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주가 분위기 세신에는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회장 백날 들어가고 백날 나와도 실적 괜찮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회장도 있고 실적도 좋은 게 사실 그림은 제일 이쁘긴 하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고 회장이 나와서 효과 받는 거는 티야 뭐 한 달, 안쪽 뭐 몇 주?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 숫자 이게 중요하다. 아니면 회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끌겠다라는 어떤 대표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거 못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IRA와 관련 발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사실 트럼프 후보를 사업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업가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처음 그랬죠. 이단화 느낌이었죠.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대선 나왔을 때 언론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예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 게 많구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되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쁘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전기차 타봤다. 좋게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는 게 없다라고 쳐볼게요. 내연기관 차 있잖아요. 지금이 내연기관 100%입니까? 아니에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수소차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전기차 100%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확한 사항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장 전기차 시장이나 그런 IRA를 다 엎어버릴 것처럼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이버트럭 선물 받았더만요. 사이버트럭 타고 이제 퇴근하더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오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트럼프가 참 희한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완전 반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업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바이든이 한 4년의 기간 동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실제로 러스트벨트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서 꽤나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좋다는 거 알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IRA를 제가 농담삼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IRA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본인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 IRA의 근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에너지 들어가는 거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마 좀 보조금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풍력도 그렇잖아요. 물론 되게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풍력 터빈 처음 돌릴 때 기름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완전히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제할 수는 없다. 100% 친환경은 없다. 그래서 저는 RE200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100%.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봐요. 재생에너지 100%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게? 말이 안 돼요. 그런 100,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고 100%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100도 말도 안 되고 내연기관 100%도 말도 안 되고 수소차도 100%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트럼프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시 2차 전지 주가는 큰 타격이 없을까요? 네, 지금 보면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예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대놓고 로비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 그 X에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한 대화 들으니까 이건 거의 일론 머스크가 그냥 토론회 진행자고 그냥 트럼프 본인 할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막 다다다다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못 끼어들고 막 이런 상황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얻는 게 없었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이제 본인 할 얘기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도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또 알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자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놓고 로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 없는다? 글쎄요. 그렇게 선거 자금 주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사업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2차 전지 섹터 또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 우리나라 따로 가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전 괜찮다 보고 있고 LG엔솔도 좋아요. 네, LG엔솔을 제가 사실 이거 매수해보시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LG엔솔은 태생이 별로여가지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라는 그냥 LG화학 밑에 있지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LG엔솔도 그런 것만 아니면 참 좋은 기업이죠. LG엔솔도 좋고 삼성 SDI도 열심히 전고체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비상상장이기 때문에 그거 좀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진짜 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테슬라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열심히 공매도랑 좀 싸우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전기차의 시작과 끝이 거의 테슬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전기차 시장 다음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테슬라가 제일 낫다. 원탑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일단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를 전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려드리는 큰 그림이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쪽도 그렇고 제가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전기차 수익률 되게 좋을 때 전기차 배터리 수익률 좋으시니까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세요라고 했을 때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익 나신 거 좀 하셔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업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반도체 하나가 이끄는 시장은 그게 뭐예요? 삼성이 이끄는 시장. 삼성만큼 올라가면 올라가고 삼성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박살나. 이런 건 전 정상이 아니라 봐요. 우리나라를 앞에서 이끌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술들을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이번 랠리를 같이 이끌어야죠.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아요. 반도체 있죠? 2차전지 있죠? 방산도 괜찮아요. 조선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K푸드 이런 것도 너무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은 업종들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밑에서 막 쭉쭉쭉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지. 게다가 또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주들, 그리고 시장 좋아지면 증권주들, 시장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하고 이제 바통을 터치를 해가면서 시장을 그때그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너밖에 안 돼. 그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2개, 3개 하면 안 되죠. 근데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를 거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집중된 투자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오늘 3% 올라가면 내일은 다른 이슈 때문에 3%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제일 우리 심리를 지키면서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반도체 올라갈 땐 반도체 올라가서 좋고 2차전지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한 업종과 몇 개의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전 랠리가 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때 심리 잡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